딸아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냐고요. 정말 저도 제 자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인천공항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엄마는 가방을 놓칠 뻔했고 아빠는 제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원래는 지역대학에서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도 이미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꽤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정말 좋아했어요. 블랙핑크의 무대를 처음 본 날은 아직도 기억나요. 칼군무와 무대 장악력이 너무 인상 깊었고 멤버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팀워크가 완벽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제니의 당당하고 시크한 모습에 매료됐고 매일 아침마다 제니 운동 루틴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곤 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무대도 멋졌지만 가사에 담긴 진심과 메시지에 더 끌렸어요. 러브 마이셀프 같은 노래를 들을 때면 마치 제 마음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며 멤버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존경심까지 생겼습니다. 드라마는 도깨비와 이태원 클라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도깨비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판타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서 매회 눈을 뗄 수 없었고 공유 배우님의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연기가 가슴을 울렸어요. 이태원 클라스는 주인공의 끈기와 정의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하나둘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언젠가 꼭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흥미와 호기심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빠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시고 엄마는 소도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계세요. 집엔 귀여운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느긋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리 느긋하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군것질을 정말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건 초콜릿 쿠키나 감자칩이었고 숙제를 하면서는 늘 젤리를 씹거나 캔디를 입에 물고 있었어요. 특히 달달한 마시멜로나 땅콩버터가 잔뜩 들어간 초콜릿바는 제 최애 간식이었죠. 주말마다 부모님이 피자나 프라이드 치킨을 시켜주셨고 저는 치즈가 흘러넘치는 피자 조각을 혼자서 3조각씩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거기에 꼭 탄산음료 한 캔은 기본이었죠. 저는 특히 체리향 나는 탄산을 좋아했는데 달콤하면서 톡 쏘는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습관은 자연스럽게 몸에도 영향을 줬고 운동은 좋아하지 않다 보니 살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친구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집에서 간식을 먹으며 만화 보거나 게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활동적인 성격이란 말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나 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고 그 순간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체육 시간은 고문 같았고 엘리베이터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먹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몸이 확연히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볼살이 통통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입던 바지가 너무 꽉 끼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나 정말 많이 쪘구나. 살이 찌면서부터는 제 외모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거울 앞에 서는 게 싫어졌고 사진 찍자는 친구들 말에도 괜히 피곤하다고 둘러댔어요. 학교에서도 괜히 움츠러들게 되고 누가 내 몸을 쳐다보는 것 같으면 괜히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다닐 때 저는 늘 헐렁한 티셔츠와 후드 집업만 고집했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상상도 못했고 어딜 가든 최대한 구석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성격도 내향적으로 변해갔고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특히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할 때나 외모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괜히 위축되곤 했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이 외모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점점 낮아졌고 나는 원래 이런 애야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변화의 씨앗을 심어준 건 바로 케이팝이었어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블랙핑크 무대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예술 같았고 그 몸매와 에너지는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동경이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학교에서 교환학생 선발 공지가 올라왔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경쟁이 꽤 있었지만 운 좋게 붙었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사라야, 너 한식 안 먹잖아. 거기 가서 어떻게 살래? 아빠는 지하철 타는 거 무섭지 않겠어. 하셨지만 전 이미 마음속으로 서울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인천공항에서 나와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버스는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미국에서 버스 타면 시끄럽고 늦는 게 기본인데 한국은 시간도 잘 지키고 안내방송도 친절해서 혼자 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처음 먹은 건 삼각김밥이었어요. 그냥 싸고 간편해 보여서 골랐는데 먹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삼각형에 이렇게 많은 맛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요. 칼로리도 낮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이후로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같은 한식을 하나씩 도전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 특유의 개운함과 깔끔한 맛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걷는 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뭐든지 걷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5분에서 10분은 걸어야 하고 환승을 하려면 또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이동을 차로 했던 저였기에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명상이 되었어요. 이어폰으로 케이팝을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제 일상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죠. 이쯤 되니까 몸이 스스로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다리가 붓고 먹기만 하면 배가 불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옷이 헐렁해졌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어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케이팝 아이돌들이 하는 루틴을 따라하게 된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다 이때부터였거든요. 몸이 변하면서 마음도 바뀌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단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저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데 턱선이 아주 조금 생긴 것 같았어요. 처음엔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기숙사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라야, 살 좀 빠진 거 아냐?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진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걸 넘어서 뭔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숙사 식당에서 국 하나,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로 구성된 아침을 먹었어요. 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냉동 와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거나 아예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위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엔 주로 학교 식당을 이용했는데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저는 한식 쪽에 점점 더 손이 갔어요. 처음엔 그저 건강해 보여서 골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입맛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불고기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들이 익숙해지니까 그 특유의 깔끔한 맛에 빠지게 되었고 기름진 음식이 당기지 않게 되었어요. 하루 일과 중 가장 특별했던 시간은 이동 시간이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혹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가는 길,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항상 일정 거리를 걸어야 했고 특히 지하철역 안에서의 이동이 정말 많았어요. 환승하느라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건 기본이고 한 정거장쯤은 그냥 걸어버리는 일도 많았어요. 그렇게 매일 걷다 보니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건 기본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고 친구와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철을 타기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지도로 봤을 땐 꽤 먼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산을 쓰고 K-팝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걸었어요. 중간중간 예쁜 카페도 보고 골목길에 숨어있는 서점도 구경했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다리를 주물렀는데 근육통이 아닌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에는 운동을 하고 나면 몸살이 나거나 숨이 차오르기만 했는데 한국에서의 활동은 오히려 저를 가볍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은 미국 음식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고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고 나서 후회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오히려 제게 경각심을 줬어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고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힘도 조금씩 생겨났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K-팝 아이돌을 보며 시작된 변화였지만 점점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블랙핑크 제니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나중엔 건강한 내가 제일 멋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K-팝 댄스를 틀어놓고 따라하고 유튜브에서 뉴진스 댄스 챌린지를 찾아서 매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 다리만 바쁘게 움직이던 제 몸이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는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졌고 발표 때도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더 가벼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제가 웃는 모습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갔어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시켜놓고 하늘을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요즘 진짜 행복해. 친구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뭔가 아주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이 흐르기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살이 빠진 것을 넘어 저를 나답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저는 예전의 저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했어요. 교환학생 생활이 어느덧 끝나갈 무렵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야, 이제 슬슬 돌아올 때 되지 않았니? 등록금도 다시 내야 하고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시고 그 목소리 속엔 기대감과 함께 너 이제 돌아와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였는지도 모르고 아직 이곳에서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엄마와의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서로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엄마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낯선 문화, 다른 언어, 그리고 평소보다 활동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스스로 해내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듯한 엄마의 말이 서운하게 들렸어요. 며칠 뒤 아빠와도 통화를 했어요. 사라야,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너희 집은 여기야. 내 방도 그대로 있고 엄마가 내 좋아하는 파스타도 해놨어. 아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결국 미국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침 비가 오고 있었는데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1년은 단지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리듬이 달라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일부러 혼자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보거나 익선동 골목을 걷고 동네 작은 서점에 들러 책을 뒤적이는 그런 소소한 하루가 너무 소중했어요. 이런 일상이 주는 잔잔한 행복은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내가 바뀐 이 모습을 가족들이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살이 빠졌다는 말엔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도 지금의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변해왔는지는 관심 없어 보였어요. 그저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제는 나의 한국 이야기. 친구들의 응원도 있었고, 저는 참가를 결심했어요.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들을 정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곳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대회 당일,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저는 사라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이곳에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히 발표가 아니었어요. 제 삶을 말하는 순간이었고,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대회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어줬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게 큰 위로였고, 동시에 확신을 줬어요. 이곳에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학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긋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마, 나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조금만 더 있고 싶어. 지금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걸 느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좋니? 내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 대화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엄마도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저도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절대 그냥 지나치는 경험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더 나은 나를 위한 길이라고. 이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 밤마다 들려오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해주는 편의점 직원 아저씨까지.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익숙하고 따뜻한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하철 노선도 하나 읽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위치에 있었고, 편의점에선 자주 가는 김밥 종류를 직원이 먼저 말해줄 만큼 친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마트에서 한국어로 물건을 찾고, 음식점에서 반찬 리필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 모든 게 꿈 같기도 했고, 또 하나의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일부러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서 매일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순대를 사 먹고,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혼자 사진도 찍었어요. 처음엔 셀카조차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셀프 타이머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는 이별 준비도 하나씩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교환학생들이라 각자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마지막 주말엔 6명이 함께 서울 근교의 바다를 보러 갔어요. 평소엔 복잡한 일정 탓에 다 함께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이별을 앞두고선 그 어떤 이유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래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사진을 찍었어요. 파도가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이름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이름은 사라져도 그 순간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아직 정확한 답은 못 드렸지만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곳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 변화가 단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삶 전체에 진짜 의미가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 결심의 하나로 저는 제가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의 변화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제가 더 좋다고.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고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요.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돌아갈게. 그런데 나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이제 그걸 내 삶에 녹여가고 싶어. 엄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라야. 엄마도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듬해 아침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다시 만났을 때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어요. 딸아 1년 동안 무슨 고생을 했길래. 그 말 속엔 놀람과 감동,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예전보다 날씬해진 제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 눈빛이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부모님과 함께 집밥을 먹고 가족 고양이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친구들도 만나며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매일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을까요? 한국에서 살던 기숙사 방 창문으로 들어오던 그 여린 햇살이,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던 공기, 작은 편의점 앞에서 나누던 짧은 인사까지 매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 앉아 서울의 거리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다가 괜히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이 가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단지 추억 속 나라가 아니라 제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어.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 엄마는 당황하셨고 아빠는 한숨을 쉬셨어요. 사라야, 너 이미 한국에서 1년이나 있었잖아.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더 뭘 얻을 수 있겠어? 그냥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거기서 진짜 저 자신을 찾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국에 여행 가요. 제가 얼마나 그곳을 좋아하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망설이시던 부모님도 결국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인천공항의 넓은 로비, 환하게 웃는 안내원들, 정돈된 택시줄. 부모님은 첫인상부터 신기해하셨어요. 첫날은 서울 근교의 양평으로 향했어요. 도심을 조금 벗어나니 시원한 공기와 푸른 산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부모님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작은 농촌 체험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제철 채소를 따서 점심을 만들어 먹는 체험을 했어요. 엄마는 고추를 따며 이렇게 싱싱한 걸 바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 하셨고 아빠는 땀을 흘리며 호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제법 어울렸어요. 단순히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라 직접 한국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에는 서울 홍제동에 있는 해방촌을 찾았어요. 오래된 골목과 언덕길 사이로 아기자기한 카페와 예술 공간이 숨어 있는 그곳은 관광지라기보다 누군가의 삶이 녹아있는 동네 같았어요. 부모님은 벽화 골목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기 참 이상한 곳이다. 낡았는데 따뜻하고 조용한데 활기차고 우리가 몰랐던 한국이네. 셋째 날에는 특별히 바다로 향했어요. 하지만 흔한 해운대나 제주가 아니라 동해에 있는 삼척이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투박한 방파제와 조용한 어촌 마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부들과 함께 바다낚시 체험을 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배 위에 앉아 엄마는 이런 경험은 평생 처음이야 하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잡은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을 선착장에서 먹을 때 아빠는 이게 진짜 사치야.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조금은 색다른 한국을 경험하며 부모님은 점점 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관광지 중심이 아닌 사람이 사는 삶의 리듬을 느끼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나라 참 특별하구나.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건강하고 조금 오래 있고 싶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타워에 다시 올랐어요. 이번엔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야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라야, 내가 왜 그토록 한국을 좋아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겠구나. 우린 이제 이해해. 너 여기서 더 살아보고 싶다며. 그래, 우리도 반대하지 않을게.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사실은 우리도 여기에 집 하나 구해서 가끔씩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환하게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선택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홀로가 아니라 저를 이해해준 가족의 따뜻한 지지와 함께요. 어쩌면 언젠가 부모님도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자주 갖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익숙하고 반가운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움이 아닌 더 깊은 사랑으로 한국을 살아보려 해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곳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인생은 한 나라가 아닌 한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왜 그렇게 여운을 오래 남기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선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낯선 남자였지만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만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라고 해요. 북유럽 스웨덴의 한적한 도시 웁살라에서 살고 있는 33세 변호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아버지와 신중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감정보다 이성의 무게를 두고 살아왔고 대화에서도 늘 정제된 말만을 쓰는 게 자연스러웠죠. 대학교도 스웨덴의 유명한 로스쿨을 졸업했고 졸업 후엔 바로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 로펌에 들어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계약 자문과 분쟁 해결을 맡아 일하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제 삶엔 늘 뭔가 비어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너무 일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일이 곧 저였고 안정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제 성격은 꽤 보수적이에요. 연애도 진지한 관계만 원했고 짧은 감정의 불꽃 같은 건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늘 계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의 즉흥적인 대화나 새로운 만남엔 거리감을 두는 편이었죠. 그런 제가 그런 만남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출장 갔던 때였어요. 유럽 기업들과의 계약 조율을 마치고 하루 정도 여유가 생겨 혼자 구시가지 쪽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조금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햇볕이 따사롭고 골목마다 스페인 특유의 정취가 느껴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지도 앱은 갑자기 멈추고 길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디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조용한 골목에선 조금씩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건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뒷걸음 소리도 같이 빨라졌고 그 기척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모퉁이를 돌자마자 저는 거의 뛰듯이 몸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동양인의 남자였고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같이 따라온 건가 싶었지만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말 간단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은 듯한 그 눈빛과 차분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와 걷는 내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서로 이름만 교환했고 짧게 인사한 뒤 저는 호텔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그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조용히 걸으며 길을 안내해 주던 그 사람의 뒷모습 말이에요. 제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아주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정리된 삶을 살아왔는데 그날의 기억은 마치 감정의 틈을 벌려놓은 듯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애쓰고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민준의 조용한 눈빛과 말투가 자꾸 떠올랐어요. 단순한 도움을 받은 기억만으로 이렇게까지 여운이 남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건 명확한 대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스웨덴은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매일 아침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고
같은 루틴 속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메일함을 정리하던 중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한 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톡홀름에서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외국 문화와의 교류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참관 기회가 제공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저는 평소 이런 행사엔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날은 무심코 신청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아요. 행사 당일,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부터 전통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연세 지긋한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스에서는 한복 체험, 김치 만들기, 한글 이름 쓰기 같은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고, 중앙 무대에선 태권도 시범이 펼쳐지고 있었죠. 행사 일정 중 한류를 통해 본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연이 있었고, 저는 조용한 장소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안내를 따라 착석하고 노트북을 꺼내려던 순간, 무대에 올라선 발표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전보다 훨씬 또렷한 인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고, 침착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는 현재 스웨덴의 한 문화 교류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연 내내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무대 뒤편으로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다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도 반가워요. 진심으로. 우리는 행사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마드리드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고 했고,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날 이후로 종종 생각났어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운명 같네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지 문화행사 준비를 도우며 보낸 시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스웨덴의 이곳저곳을 함께 여행하며 그와 공유한 순간들이 저희 사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떠난 곳은 스톡홀름에서 기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고틀란드 섬이었습니다. 민주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풍경을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직접 여행 일정을 짰어요. 우리는 작은 페리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고, 고틀란드의 오래된 성벽과 조약돌이 깔린 골목길을 손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주는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 고요함이 참 좋다고 했어요. 해질 무렵 바닷가에서 바라본 석양은 마치 물감으로 그린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런 풍경 속에서 민준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는 그 순간이 참 특별했어요.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북부에 위치한 아비스코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오로라를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길고 긴 여정을 떠났고,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 앞 언덕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하늘 아래 펼쳐진 오로라는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고, 그 순간 민주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아무 말 없이 오로라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함께 웁살라의 구시가지를 걷기도 했고, 스웨덴 전통 마을인 스칸센 민속촌에 가서 옛날 방식으로 구운 빵을 먹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아무런 계획 없이 자동차를 타고 호숫가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어요. 길가에 멈춰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고, 조용한 호숫가에서 서로의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우던 날도 있었어요. 민주는 새로운 장소를 만날 때마다 소년처럼 눈을 반짝였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함께한 여행은 단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이토록 자연스럽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숲길을 걸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길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어졌고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가 내 손을 다시 잡아준다면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여행들은 저에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여는 시간,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길 간절히 바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성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고 있었고, 이런 변화가 과연 괜찮은 건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린다 씨, 저희 이렇게 자주 보는 거, 저만 좋다고 느끼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안의 감정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그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감정과는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면서도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저도 조금씩 경계심을 풀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주겠다며 자신의 숙소로 초대했어요. 스웨덴의 아파트는 대부분 주방과 거실이 연결된 구조인데 그는 정갈하게 세팅된 식탁 위에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불고기를 차려놓았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겨 조금씩 맛보았습니다. 의외로 제 입맛에 잘 맞았고 민주는 기뻐하며 음식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식사 후에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는 외동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지금도 매주 전화로 건강을 챙기신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그런 따뜻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한 시간이 점점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겨울이 되자 저는 민준과 함께 북유럽의 오로라를 보러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 놓인 얼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기억은 정말 특별했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민준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평화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내에서 열린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몇몇 남자들이 다가와 저에게 불쾌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장난 섞인 말로 괴롭히는 듯했어요. 당황하고 있었던 찰나, 민준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는 단호한 눈빛으로 남자들 앞을 막아섰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잠시 제게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순식간에 자세를 낮추며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훈련된 무술가처럼 정확하고 간결했어요. 손목을 틀어 제압한 후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뒤로 꺾고는 조용히 땅바닥에 눌러놓았습니다. 다른 남자 하나가 그걸 보고 앞으로 달려들려 하자 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회전시켜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그대로 뒷덜미를 잡아 눌렀어요. 몸싸움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운 움직임이었고 그 사이 민주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섰고 민주는 세 사람 모두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 말에 남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모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다가왔고 경찰 2명이 빠르게 현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민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억지로 상대를 몰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경찰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하며 제 입장까지 배려해 이야기했어요. 경찰들도 민준의 설명을 듣고 나서 현장을 둘러본 뒤 남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짧은 경고를 주었고 저에게는 괜찮냐며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돌아갔어요. 현장을 정리하며 경찰 중 한 명이 민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침착하게 잘 대응하셨네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뒤
민주는 다시 저에게 돌아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진 조용한 강함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그의 존재가 제게 그렇게 큰 안도감을 주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 안에 이런 단단함이 숨어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는 부서에서 근무했었고, 태권도를 어릴 적부터 배웠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 보여줬던 침착함과 배려가 단순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감정을 잃지 않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마음은 확실히 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음을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곧 마무리되고 그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말은 덤덤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감춰진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저도 한국에서 린다 씨를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단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어떤 기대가 싹트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웨덴에서의 마지막 날 함께 공원을 걸으며 조용히 이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 따뜻함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제 일상은 다시 조용히 돌아오는 듯했지만 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보며 혹시 그에게서 메시지가 오진 않았을까 기대하게 되었고, 업무 중에도 문득문득 그의 말투와 웃음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메일로 간단한 안부만 주고받았어요. 서울은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하다고 했고, 저는 웁살라는 아직 눈이 녹지 않아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닌다고 전했죠. 서로의 일상과 날씨, 최근 본 영화나 읽은 책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저희는 서로의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민준이 조심스럽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통문화 교류 행사의 해외 게스트로 저를 정식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민준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웨덴을 떠나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낯선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비행이었지만 피곤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착장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준을 보자마자 안도감과 함께 웃음이 터졌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흔히 알려진 관광지가 아닌 조금 특별한 곳을 가자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서울 북쪽의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창의문 근처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조용한 성곽길이었고, 서울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소량기를 맡으니 마음이 참 평온해졌어요. 민주는 이 길이 옛날에 왕이 직접 걸었던 길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조선시대의 경계선 역할을 하던 성곽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걷는 도중 민주는 성벽 너머로 고요히 펼쳐진 도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린다 씨, 저기 보이는 높은 건물들 사이에 우리가 처음 함께 갔던 카페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에게 남겨졌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찻집이 나타났고, 민주는 이곳이 자신이 혼자 사색하러 자주 오던 곳이라며 저를 초대했어요. 한옥을 개조해 만든 그 찻집은 낮은 천장과 나무 바닥이 아늑하게 느껴졌고, 창문 너머로는 성곽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앉아 있으니 바깥 세상이 멀게만 느껴졌고, 오직 이 순간만이 현실 같았어요.
민주는 제게 한국의 사계절이 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스웨덴의 하얀 겨울과 끝도 없는 여름해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이 성곽길과 찻집은 제가 알던 서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오히려 낯설기보다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공간이 내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속에 언제나 조용히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첫 집 같은 감정이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로 향했어요. 민준이 어릴 적 여름마다 외할머니 댁에 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그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사람들은 정겹고 친절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외국에서 왔다고 반가워해 주셨고, 민주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가파른 길이었지만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 어떤 도시의 고층 빌딩보다도 아름다웠어요. 민주는 그곳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할 수 있을지. 서울로 돌아온 후 민주는 저를 자신이 아끼는 단골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린다 씨.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준 씨. 저도 그래요. 그 후로 우리는 연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에게 스웨덴어의 발음을 설명해 주었고, 그는 저에게 한국어의 존댓말을 알려주었어요. 문화는 달랐지만 마음을 나누는 데엔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고 슬펐지만 이제는 서로를 놓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요. 린다 씨가 원하면 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스톡홀름의 제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엔 여전히 눈이 쌓여 있고 커피 잔 옆엔 민준이 한국에서 보내준 손편지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저에게 그걸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씩 마음을 내딛고 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저는 더 자주 만나기 위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지 문화적 차이를 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나누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없는 일상이 상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봄날, 민주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정원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린다 씨. 저랑 함께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이젠 헤어지는 인사를 더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준과 함께 서울의 작은 신혼집을 알아보고 가구를 고르고 있습니다. 한옥 느낌이 나는 전통적인 인테리어에 제 취향인 북유럽 감성을 살짝 더해보자는 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녹여내는 게 우리의 작은 목표가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민준에게 스웨덴식 커피 문화를 소개하겠다며 미소 지으셨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민준과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밤이면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어느새 저는 이 낯설었던 나라에서 두 번째 고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든든하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 끝없이 확장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제가 함께 만들어갈 앞날도 분명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거라 믿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금, 저는 한국의 작은 꽃집 앞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을 함께 가볼 생각이에요. 아직도 설레고, 아직도 따뜻해요. 이게 바로 사랑이 주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의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주 평범한 날의 아주 작은 우연 속에서요. 그리고 그 인연이 여러분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몰라요. 그러니 꼭 믿어주세요. 사랑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